세계 1위 AI 기업이 스스로 자기 시장을 잘라내고 있다면 이게 전략입니까? 아니면 자충수입니까? 젠슨 황이 대만 GTC 키노트에서 역대 최강 성능의 노트북을 들고 나왔습니다. 인텔 시대 끝, 애플도 긴장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네이버 클라우드 파트너 발표에 현대차, 샤라우까지 한국 언론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어요. 근데 잠깐만요. 이 노트북 안에 들어간 칩 블랙엘, 이 칩은 중국에 팔 수가 없습니다. 완제품도 안 돼요. 이 노트북을 들고 중국 출장을 가도 안 됩니다. 세계 2위 시장이 이 생태계에서 통째로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 두 개가 생깁니다. 전 세계 CUD의 이 생태계를 장악해서 아무도 엔비디아를 못 떠나게 하겠다는 락인 전략, 세계 최대 개발자 풀을 가진 시장에 칩이 안 팔리면 이게 성립합니까? 그리고 중국을 고립시키겠다고 수출을 막았더니 중국이 자체 칩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봉쇄입니까? 아니면 독립 가속입니까? 오늘은 GTC 발표 표면부터 엔비디아 락인 전략의 실체, 그리고 수출 규제가 만들어내는 역설까지 세 층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GTC가 뭔지부터 짚고 가죠.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원래는 그래픽 칩 회사가 자기 제품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GPU라는 말 자체를 처음 만든 게 엔비디아예요.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 처음에는 게임 화면을 빠르게 그리는 칩이었어요. 근데 이 칩이 병렬 연산에 강하다는 게 밝혀지면서 AI 학습에 딱 맞았고 거기서부터 엔비디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젠슨 황이 GTC 키노트에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 AI, 로보틱스, 자율주행, 에이전트 AI, 사실상 미래 산업 전체를 엔비디아 생태계 아래 집어넣겠다는 선언이에요. 올해는 대만에서 열렸고 키노트에서 나온 발표들 중 한국 관련 부분이 집중적으로 보도됐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가 글로벌 AI 생태계 핵심 파트너로 공식 발표됐다. 이렇게 한국 언론이 대서특필했죠. 근데 실제 영상을 들여다보면요. 저 슬라이드는 로테이션 슬라이드예요. 인도네시아 기업, 인도 기업, 오스트레일리아 기업들이 1초씩 지나가는데 그 와중에 네이버가 한번 들어간 겁니다. 엔비디아가 협력하는 세계 여러 나라 기업들을 쭉 나열한 것 중 하나였어요. 주류 보도만 보신 분들은 이 맥락이 절대 안 보여요. 엔비디아가 네이버를 특별히 지목해서 핵심 파트너라고 발표했다는 인상을 주는 보도가 넘쳤는데 실제로는 글로벌 파트너 목록을 순환 슬라이드로 보여준 것 중 하나였습니다. 1초짜리 슬라이드를 캡처해서 기사를 만든 거예요. 없는 얘기는 아닌데 뉘앙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현대차 얘기는 조금 달라요. 엔비디아 드라이브 하이페리온 자율주행 런타임 플랫폼입니다. 자동차가 엔비디아 AI로 주행하게 해주는 기반 소프트웨어예요. 여기에 파트너로 들어간 자동차 브랜드 목록이 키노트에 떴어요. BYD가 제일 앞에 있고 벤츠, 현대, 샤오미, 루시드, 스텔란티스, 포니 AI, 미국 자율주행 줌스까지 이 브랜드들 합치면 세계 자동차 생산의 80%를 담당합니다. 젠슨 황이 공식적으로 말했어요. 이 80%가 엔비디아 자율주행 모델을 쓰게 될 것이다라고. 여기서 이쯤에서 다들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발표가 축제처럼 들리지만 이 생태계의 핵심 칩인 블랙엘이 세계 2위 시장에서 막혀 있다는 사실이요. 그게 이 발표 전체의 의미를 바꿉니다. 하지만 먼저 구조부터 짚어야 해요. 여기서 구조를 짚어야 해요. 자율주행 모델 이름은 알파마이오, 런타임은 하이페리온, OS는 헤일로. 이 생태계 전 세계 80% 자동차가 이 구조 안으로 들어오면 그게 엔비디아 차세대 수익 엔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자율주행 데이터도 공유되니까 발전 속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키노트에서 벤츠 CLA 자율주행 시연을 보여줬는데 특이한 게 있었어요. 차가 운행하면서 왜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말로 알려줍니다. 왼쪽에 차가 없어서 출발합니다. 앞에 차가 들어오니까 차선 변경합니다. 이걸 리즈닝 모델이라고 하는데 간접적으로 테슬라를 저격한 거예요. 테슬라 FSD는 왜 그렇게 운전하는지 블랙박스처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럽 규제 당국이 테슬라 자율주행을 쉽게 허용 안 해요. 엔비디아는 이유가 다 설명되니까 규제 통과도 쉽다는 논리입니다. 올해 7월부터 벤츠 CLA를 시작으로 실제 자율주행이 나옵니다. 여기서 테슬라 FSD와 정면으로 붙게 돼요. 그리고 젠슨 황 본인은
한국에 며칠 더 머물면서 두산과 키움의 야구장에서 시구도 하고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삼겹살 회동을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지난번 깐부회동이 치킨이었으면 이번엔 삼겹살이에요. 이재용 삼성 회장은 해외 출장 중이라 못 만난다고 하고요. 삼겹살 회동 소문 하나에 SK, LG, 네이버 주가가 올라갔다 폭락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투자 아이디어가 생기죠. 치킨 회동 때 치킨주가 올랐잖아요. 이번엔 삼겹살이니까 한돈 주식 선진이 제일 안전한 투자 아닙니까? 진짜요, 이건. 삼겹살이 금이 된다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좀 논리가 달라서요. 어쨌든 키노트에서 제가 가장 주목한 건 노트북이었습니다. 기존 노트북은 인텔 인사이드 안에 인텔 CPU가 있는 구조였어요. 엔비디아는 원래 GPU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픽카드 회사가 무슨 CPU 얘기냐고 하실 텐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최고 CPU 인텔 코어 울트라 구입 100만 원이 안 해요. 근데 최신 GPU RTX 5090은 얼마냐면 600만 원입니다. GPU가 CPU보다 6배 비싸요. 이제는 GPU가 메인이고 거기에 CPU를 얻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GPU 회사니까 거기다 CPU를 집어넣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애플이 M1 만들 때와 논리가 같아요. RTX 스파크는 ARM 기반 CPU와 블랙엘 GPU를 하나의 SoC, 하나의 단일 칩으로 통합한 겁니다. 통합 메모리도 함께 들어있어요. ARM 칩이라 열이 거의 안 나서 펜 없는 컴퓨터도 만들 수 있어요. 애플이 인텔 맥을 끝내고 M1 칩으로 갔을 때와 정확히 같은 구조입니다. 그때 인텔 탑재 맥이 어떻게 됐는지 알잖아요. 이번엔 윈도우 진영에서 엔비디아가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성능 숫자를 들어보면 실감이 나요. 지금 현존하는 노트북 중 가장 빠른 건 애플 M5 맥스입니다. 70테라플롭이에요. RTX 스파크 노트북은 1페타플롭 0테라플롭입니다. 14배 차이예요. 1초에 1000조 번을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엔 슈퍼컴퓨터나 해야 하는 연산을 노트북에서 한다는 거예요. AI 성능만 따지면 챗GPT나 그록 같은 걸 서버에서 돌리는 게 아니라 내 노트북에서 직접 돌릴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AI 에이전트 열풍이 있잖아요. 나 대신 일을 처리해주는 AI인데 이걸 제대로 돌리려면은 칩이 있어야 해요. 맥미니의 오픈소스 AI 돌려야 된다는 얘기가 유행처럼 퍼지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윈도우 노트북에서 그게 되는 겁니다. 기존 윈도우 프로그램 호환은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와 3년간 공동 개발한 프리즘 에뮬레이터로 해결했습니다. 32비트, 64비트 앱을 실시간으로 ARM 코드로 변환해주는 소프트웨어예요. 성능 손실이 5에서 25% 정도 있지만 원래 칩 자체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 손실을 감안해도 기존 인텔 노트북보다 압도적으로 빨라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걸 적극적으로 미는 이유가 있어요. AI 에이전트 경쟁에서 윈도우 진영이 애플한테 밀리고 있었거든요. 3년을 공동 개발했다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RTX 스파크를 만드는 건 델, 에이수스, HP 같은 제조사들이에요. 엔비디아는 칩만 공급합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는데 이 노트북들이 많이 팔릴수록 인텔과 X86 아키텍처 중심의 윈도우 생태계는 구조적으로 흔들립니다. 인텔 입장에서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노트북이 전 세계에 깔리면 좋은 이유가 단순히 성능 때문이 아니에요. 엔비디아 CUDA, 엔비디아 칩에서 돌아가는 AI 개발 플랫폼인데 쉽게 말하면 AI를 만드는 공구 세트예요. 여기에 한번 묶이면 다른 칩으로 쉽게 못 빠져나갑니다. 이미 CUDA로 짜여진 AI 코드와 모델이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이걸 다 버리고 다른 생태계로 갔다가는 개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거든요. 그러니까 RTX 스파크 노트북을 전 세계에 뿌리는 건 단순 판매가 아닙니다. 개발자들을 CUDA 안에 가두는 락인 전략이에요. 이 노트북이 많이 팔릴수록 엔비디아 생태계에서 탈출하는 비용이 올라가고 엔비디아를 떠나는 게 점점 불가능해집니다. 이 구조를 완성하려면 전 세계 개발자들한테 이 칩이 깔려야 해요. 미국만으로는 안 됩니다. 유럽만으로도 안 돼요. 중국 포함 전 세계에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로봇 얘기도 나왔어요. 엔비디아 아이작이라는 로봇 오픈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 올라가는 로봇 이름이 그루트입니다.
I am Groot 하는 그 로봇이에요. 젠슨 황이 강조하는 게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로봇이 걷는 건 결국 모터예요. 모터를 어떻게 움직일지가 소프트웨어고 그 소프트웨어가 AI예요. 그 AI를 엔비디아 칩으로 돌린다는 거죠. 로봇 시장도 자율주행 시장도 결국 같은 구조입니다. 하드웨어 회사들이 열심히 껍데기를 만들면 엔비디아가 거기에 들어간 두뇌를 공급하는 거예요. 이게 엔비디아가 그리는 세계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80%가 엔비디아 칩으로 자율주행하고 로봇도 엔비디아 칩으로 움직이고 개발자들은 엔비디아 CUDA로 AI를 만들고 노트북과 PC도 엔비디아 소시로 돌아가는 세상이요. 그 세상이 완성되면 엔비디아는 단순한 칩 회사가 아니라 디지털 산업 전체의 인프라가 됩니다. 근데 그 세상을 만들려면 중국이 빠져서는 안 돼요. 아니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블랙엘 칩은 중국 수출이 금지되어 있어요. 수출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제품도 안 됩니다. 미국에서 산 RTX 스파크 노트북을 들고 중국 출장을 가도 안 돼요. 블랙엘 칩이 들어있다고 압수 대상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 비즈니스 여행자들이 중국 출장 때 노트북을 따로 사서 가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세계 2위 시장의 통째로 이 생태계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순한 매출 손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깊은 문제가 있어요. 맑겠다는 게 상대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이 한 문장이 지금 엔비디아 수출 규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어요. 중국을 쉬우다 바깥으로 밀어내면 중국 개발자들은 쉬우다 없이 AI를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자체 생태계를 만드는 속도가 빨라져요. 중국을 봉쇄하겠다는 전략이 오히려 중국의 기술 자립을 가속하는 역설이 생기는 겁니다. 자충수입니다. 상대가 독립하도록 도와주는 봉쇄예요. 역사에서 본 적이 있잖아요. 아베 정권이 2019년에 강제징용 판결에 반발해서 반도체 소재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한국 반도체 공정의 급소를 노린 거였어요. 당시 한국 정부도 긴장했고 언론도 난리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이 굴복했습니까? 아니죠. 한국이 자립했습니다. 불화수소 자립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고 일본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누리던 수혜를 한국이 가져가는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상대를 약하게 만들려고 수출을 막았더니 결국 상대가 강해진 겁니다. 포토레지스트는 아직 일본 수입 비중이 60% 정도 남아있지만 전체적으로 일본이 반도체 소재 공급망에서 누리던 지위는 크게 흔들렸어요. 수출 제한이 상대를 봉쇄한 게 아니라 상대를 키운 거예요. 제갈량 공명이 빈성에 혼자 앉아서 검은고를 탔을 때 사마이가 군대를 멈추고 물러선 적이 있잖아요. 너무 침착하면 무언가 숨겨진 게 있다는 의심이 들어서요. 지금 중국이 딥시크 내놓고 침착하게 화웨이 칩 개발하는 꼴이 딱 그겁니다. 압박을 받을수록 자립을 가속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정확히 같은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규모만 키워서요. 화웨이 미디어텍에서 자체 AI 칩 개발 중이고 중국 자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직도 중국이 죄송합니다. 엔비디아 칩 없이 AI 못하겠습니다라고 할 것 같습니까? 수출 규제를 강화할수록 중국 자체 개발에 대한 국가 투자가 늘어나고 그 속도가 빨라지는 구조예요. 봉쇄가 아니라 강화 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프닝에 던진 질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처음엔 세계 1위 AI 기업이 스스로 자기 시장을 잘라내고 있다는 게 단순히 수출 규제 이야기처럼 들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지점에서 보이면 질문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게 보입니다. 이건 엔비디아 한 기업의 위기가 아니에요. AI 패권을 잡으려는 전략 안에서 정치 논리가 기술 논리를 덮어쓰고 있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엔비디아도 벤츠도 자동차 산업도 통째로 흔들 수 있어요. 수출 규제가 엔비디아한테만 문제가 아닙니다. CUDA 생태계를 전 세계에 깔아야 AI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는 엔비디아 전략의 전제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중국 개발자들이 화웨이 칩 생태계에 적응해버리면 그게 5년 후 CUDA의 경쟁자가 됩니다. 여기서 한국 기업들 얘기를 안 하면 안 돼요. 삼성전자는 엔비디아한테 HBM, 고대 역폭 메모리를 공급합니다. AI 칩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에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엔비디아 블랙엘 칩이 세계적으로 잘 팔릴수록
한국 반도체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에서 막히고 중국이 자체 AI 칩 생태계를 키우면 화웨이 칩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누가 공급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삼성이 YMTC한테 자리를 빼앗기는 구도가 생길 수 있어요. 엔비디아 수출 규제가 한국 반도체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네이버가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지금 AI 클라우드 사업을 키우려면 엔비디아 GPU 없이는 안 됩니다. 근데 그 파트너십이 CUDA 생태계 위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엔비디아 생태계가 흔들리면 네이버 클라우드 전략도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 봉쇄 논리가 엔비디아 이야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 하원에서 벤츠를 미국 시장에서 퇴출하는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했어요. MVMA 2026 자동차 현대 화법이라는 이름인데 이름은 점잖은데 내용은 단순합니다. 중국 자본 비중이 15%를 넘는 자동차 회사는 미국에서 수입도, 판매도, 생산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자동차에 달린 카메라와 인터넷을 통해 중국이 정보를 빼간다는 겁니다. 벤츠는 독일 기업인데 왜 걸립니까? 베이징 자동차가 벤츠 지분 9.98%, 지리 자동차가 9.69% 갖고 있어요. 합치면 19.67%, 기준이 15%인데 20%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벤츠는 5년간 미국에서 판매도 생산도 못합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5년이 끊기면 그 브랜드는 사실상 끝이에요. 5%만 팔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아실 텐데. 베이징 자동차가 팔겠습니까? 지리가 팔겠습니까? 이 지분이 그들한테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더 황당한 건 이겁니다. 벤츠는 미국 엘라베마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공장이 있어요. 미국인 근로자 1만 명이 거기서 일합니다. 미국 투자자들도 벤츠 주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어요. 중국 자본 20%를 문제 삼아 미국 공장을 닫고 미국인 1만 명 일자리를 날리겠다는 법안이 위원회에서 99대 1로 통과됐습니다.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중국을 막겠다면서 미국 자산을 스스로 파괴하는 구조예요. 벤츠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리자동차가 지분을 가진 회사가 볼보이기도 해요. 중국 자본 15% 기준을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적용하면 걸리는 브랜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법안이 확산되면 미국 자동차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중국 자본이 어느 정도 들어간 부품 공급사들까지 따지기 시작하면 글로벌 자동차 공급망 전체가 재편돼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아직 상원이 남아있고 전문가들은 상원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법안이 이 표 차이로 위원회를 통과한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미국 정치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들이 나쁘니까 저들과 연결된 건 다 잘라내자. 이 포퓰리즘 논리가 지금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의 입법 과정에서 99대 1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벤츠가 로비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상원에서 막히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따져보면 결국 같은 구조입니다. 엔비디아 블랙엘 수출 금지도 벤츠 퇴출 법안도 중국을 막겠다는 논리로 시작하는데 실제 피해는 자국 기업과 자국 노동자한테 돌아오고 중국은 오히려 자립 속도를 높이게 됩니다. 일본이 불화수소 수출을 막았을 때와 패턴이 같아요. 수출 제한이 상대를 봉쇄하는지 상대를 강하게 만드는지 역사가 이미 한번 답을 내놨는데 지금 그 실험을 훨씬 더 큰 규모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벽을 쌓는다고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인 벽으로 막는다고 경쟁력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이기는 게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현대가 지금 엔비디아 생태계에 올라타서 자율주행을 밀어붙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술 경쟁은 결국 더 좋은 걸 만드는 쪽이 이기거든요. 봉쇄로는 이길 수 없어요. 엔비디아가 CUDA를 완성하기 전에 중국이 자체 생태계를 완성한다면 세계 AI 판도는 어떻게 됩니까? 미국 중심 단일 생태계가 아니라 두 개의 생태계가 경쟁하는 구도가 됩니다. 그때 삼성이 SK 하이닉스가 네이버가 현대가 어느 생태계 위에 서 있어야 하는지 이 질문 한국이 지금 진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기술은 세계 최고인데 시장은 반쪽인 채로 경쟁자는 자립하면서 따라오고 있는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결론 낼 수 없어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